안녕하세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특별면회 불허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접견 요청과 또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대해서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정당한 접견을 막는 건 한 장관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쳤던 부인이 오늘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부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배경도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전에 저희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사진, 생년 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1990년생 남성으로 이름은 조선입니다. 자,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의 공공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자기 편한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또 가족 접촉하고 면회하고 진술 번복하라 이렇게 압박한 행태가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높게 비판했습니다, 위원님. 네.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라든지 또 증인이나 배심원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위법이 있을 경우에 징역 5년에서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 사법방해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사법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압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강압수사를 받은 객체가 누구죠? 바로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까지 변호인 접견만 180회를 했고요. 가족 접견만 50회를 했습니다. 매일 같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직접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거기 또 연좌해서 또 농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특별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면회는요, 이 권리가 아닙니다. 이 보통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면회와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뭐 항상 그 시간도 길게 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 면회라는 게 이게 옛날 장소 외 이제 면회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특혜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겠다는 이유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술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법무부가 허용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이 피고인은 공정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화영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혀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의원들이 만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예. 지금 부인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영치금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어떻게 하든지 왜곡시키거나 막겠다라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가 이게 사법 방해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이 민주당을 향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자, 백주대낮에 황당한 무력 시위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황당한 발언인데요. 접견을 하는 것이 왜 사법 방해가 되는 것인가요? 그럼 접견을 하게 되면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회유를 통해서 이제 법정의 진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우자 이야기가 자필로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서 10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고 너무 강압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리고 가족, 특히 뭐 후원회, 외부의 모든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 인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지금 최근에 여의도의 정가에 뭐 장제원 윤핵관이라는 게 최근에 윤핵 핵심 관계자 아니고 윤회해야 하는 관계자인데 이 장제원 의원은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일 때 장고 증명서를 최초 이제 언론에 흘렸지 않습니까? 말했고 2019년도에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때요. 변창훈 검사가 댓글 조작으로 목숨을 끊는데 이분이 윤석열 동기이자 가장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검찰인데 이분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아침 새벽에 자기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압수수색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장제원 윤핵관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검찰이 피 묻은 검찰이 이제는 인권에 대해서 조금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도 인권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권에 대해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의 인권도 이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회유가 아니고 그런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정권 시도가 이게 사법 방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특별 면회가 국민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법무부에서 막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 의원님. 이 민주당은 서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옆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왜 접견하는데 막냐고. 지금요, 접견은 원래 변호인만 접견이 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또 이상한 특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인의 그 접견과 같은 효과를 그대로 내는 특별 면회라는 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요. 아무런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에서 본인이 특별 면회를 신청하면은 그냥 면회가 가능해요. 근데 그 면회할 때 뭐가 있냐면은 그 녹음도 안 되고요. CCTV도 없고요. 예. 그냥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그냥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칸막이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자유롭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김용 씨와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그 특별 면회를 갔어요. 거기서 알리바이 만들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범죄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증거 인멸 시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이 특별 면회를 그 증거 인멸의 통로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통로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이 피고인을 만나러 민주당 국회의원들 서너 명이 가가지고 계속 그런 통로, 말을 바꾸고 회유하고 이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그런 통로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거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법방해 맞잖아요. 증거인멸하면 됩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국회의원들의 특별 면회는 없애야 됩니다. 예. 이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막으라고 지시한 곳이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은 또 용산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히라. 이렇게 반박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중에 인권 침해가 있었고 사실 왜곡과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가족의 탄원서가 있고 또 당사자가 이게 수긍할 만한 자필 사안을 보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인권국을 시켜서 이 인권 침해 여부가 사실인지 직권 조사를 들어가도 부정할 판국에 아니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하여튼 권력을 남용을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경찰청 방문하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는 게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그 저는 수사 방해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자, 민영배 의원 격한 반응을 냈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TV조선이 최초 단독 보도한 이후에 민주당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가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는 등 여러 행위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을 하고 등장을 시킨 겁니다. 이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이 양쪽이 공히 주장하는 걸 보면 검찰의 인권 탄압 그리고 회유 협박이 있었다. 이 주장인데요. 예. 그런데 역시나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정치 공세였죠. 그럼 이럴 때 검찰의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나서서 이걸 막아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속수감대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공판이 8월 2주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밤잠을 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제 지금 특별 접견을 통해서 상대방을 회유할 수 있을 거란 전제가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는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특별 접견이라고 하지만요. 정확한 용어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변경해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접견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도관이 입회합니다. 주고받은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회유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딱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검사라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수사검사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거나 지금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방해는 이를테면 위조된 장고증명원을 법원에 내는 행위를 사법방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송사유로 검찰 기소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정형도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중잣대로 국민들의 성원이나 응원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구속 관련 질의로 또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처럼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요. 직접 보시죠. 의정부 지법의 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이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이 될 거라는 이자도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물론입니다. 낮춰 하세요. 예. 장관이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예.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 현안 질의가 격한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이 법사위 이 혈안 질의를 면밀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민주당에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직 대통령 장모 관련 질문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이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등장 이 이슈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까지 이렇게 로키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오늘 저는 박범계 장관이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박범계 장관의 질문의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장모가 구속 지금 한 거는 법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해서 사실 대통령 장모라도 법원이 원칙대로 법정 구속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격가지를 흘러서 그냥 다른 논쟁만 벌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정확하게 저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히 뭘 묻고 싶은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동훈 장관도 뭘 대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괜히 태도 가지고 왜 묻냐, 무슨 왜 채를 묻는데 뭘 채를 물었어요? 최은순 씨에 대한 뭐를 물었기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요청하는지 저는 참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는지 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업무 범위 내에서 검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이 저는 지금도 뭔 질문을 하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계속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 장관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직접 그 이화영 측을 찾아가서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돕겠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중요한 이 관련자의 진술이 어떤 난 보도가 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일 텐데요.
오히려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밖에다가 지금 말씀 별 얘기 다 하시는데 그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지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대부분 민주당 관련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서 위원장님, 네. 한동훈 장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이 제일 똑똑하세요. 검사라 가지고 그리고 남의 행위까지 본인이 다 정의합니다. 회유한다. 회유를 할지 뭐 다른 얘기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확인하고 비판하거나 비난해야 되는데 예. 먼저 답을 정해놓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회유를 하는지 회유가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이 접견하기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필로 나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300만 달러에 대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로 된 거죠. 회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검찰은 사실은 300만 달러 뭐 가정의 가정 양보해서 뭐 약간의 어떤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럼 500만 달러 이제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지금 500만 달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은 북한의 이야기에서 500만 달러면 스마트팜 어느 지역에 농사를 지었고 어떤 뭐 농장 기계를 줬는지 그에 대한 어떤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50억, 60억. 그럼 그걸 가지고 야, 이 부분이 50억 정도 보니까 이 북한이 스마트팜 이게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한 걸로 했다. 그러면은 증거로 채택되고 어떻게 뭐 회유를 하더라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인권 탄압을 한 적이 옛날에 이제 김근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원께서 이제 구속돼 있을 때 정말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을 당했는데 접견을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 못 만나게. 변호사 당연히 못 만났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상처인 딱지를 이제 그 교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내서 결국 정기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인권 탄압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의 매일 변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게 180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도 한 50회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죠? 만약에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인권 탄압을 당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변호인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도 한둘인가요?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인이 그 이야기를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또 법정에 나옵니다. 자,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내가 지금 인권 탄압 받고 있다. 회유를 받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부인이 그 변호인을 해촉했는데 본인은 해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예. 부인이 뭐 변호인을 갖다가 해촉할 권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4명이 가는데 일단 가는 것 자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분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겠습니까? 결국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처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다 할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방치한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예상치 못했던 법정 부부 싸움으로 잠시 재판이 멈췄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우리 부인이 낸 변호인 해임 신고서는 내 의사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 차리세요. 내 남편이 왜 저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었죠. 그 부인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문에 제2의 유동근이 드디어 뭐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증언을 할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국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저는 이 부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인한테 본인이 직접 들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검찰에 진술을 해버려서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언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내용을 보고했다. 방북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그 언론 보도 내용들 이거를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좀 이로운 점 그리고 불리한 점이 좀 혼용돼서 언급이 나왔던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는 그 전언, 그러니까 뭔가 사전 보고와 관련한 유사한 진술이 있었다라고 변호사가 전하는데요. 이 증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금 검찰 조사도 형사소송법이 바뀐 이후에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조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을 증언대에 세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평행선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 게임처럼 가고 있는 건데요. 변호인이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그런 워딩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시할 수 없고요.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후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또 자필 글씨를 썼기 때문에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사실관계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마 다음 공판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인되는 분도 뭔가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 못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초반에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 언론에다가 허위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했다는 거를 잘못 흘렸다. 그러니까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화영 부지사 하지 않았는데 진술했다고 흘렸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술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였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화영 그 피고인 전 부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마치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조작이 돼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확연하게 이번에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부인이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뭐냐, 지금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화영 씨가 검찰에 이미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한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실 보통의 재판에 있어서요. 남편이 피고인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부인이든 가족이든요. 법정에서 숨도 잘 못 쉬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혹시나 남편한테 불이익이 가면 어쩔까. 이래서 말도 못하는데 지금 이화영 저 부인께서 법정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일어나는 거, 더군다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부인이 막 마음대로 바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결국 이 부인은 나는 이화영 편이 아니고 결국 이재명 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재명 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더 구속할 수 있는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 부인의 탄원서, 그다음에 옥중 이화영 피고인의 옥중 편지,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 면회 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증거인멸 시도의 하나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 부분을 고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이 증거인멸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밝혀져야 민주당이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을 거부했어요. 이거는 검찰 진술, 그러니까 뭔가 일단 진술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내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마
상당히 외로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인 중에서 자기 편이 누군지 아마 헷갈렸을 수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정말 자신을 생각해주고 자신의 형량을 낮춰줄 진정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두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변호인이 5명인데 그중에서 한 분은 이미 조서를 빼돌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준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무처의 당직자는 또 경기도에서 자료를 빼내서 그거에서 또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외로운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믿는 이 한 명의 변호인, 이 둘이 함께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추고 앞으로 어떻게 법정에서 대응할지 이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 부인은 이 검찰 진술을 한 게 검찰이 회유하고 또 압박을 해서 강요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이 회유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계속 들어보시죠.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검찰에서는 이거는 당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계속해서 이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과 이화영 변호인이 짜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을 하면 구형을 낮춰주기로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저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죠? 이화영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부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걸 찬성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자기 남편의 형량이 줄어드는데 자기 남편 형량이 줄어든 걸 싫어하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이화영 피고인만 알고 있습니다. 예. 부인은 모릅니다. 부인이 김성태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몰라요.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 정도겠죠. 근데 왜 본인이 진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의 의뢰인을 형량을 적게 받게 하거나, 그다음에 혐의를 좀 줄이거나 빨리 나오게 하는 게 가장 기본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비싼 변호인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500만 달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없다. 이거는 본인 혐의에서 빼는 거죠. 300만 달러는 내가 이거는 대납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부를 했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 혐의가 줄어들어요. 왜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알았고,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한테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중간에 있던 안보수씨라고 아태평화협의 했던 분이 이미 3년 6개월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뇌물 등등 해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기의 혐의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가족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부인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걸 진술하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진실이 과연 뭐냐?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화영 지금 부지사의 부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 지금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까 정미경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안 자체가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앞서 보도에 나왔듯이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추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혐의들이, 이런 사실 관계들이 인정이 되면 형량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제2의 유동규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유동규 씨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애초에 공소장에는요 700억 원의 최종 귀착지로 돼 있었어요. 그것을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쓰려고 했다라고 하면 형량이 확 달라지죠. 자기가 받는 돈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300만 불과 관련해서 애초에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북 방북에 따른 대가성으로
쌍방울이 거의 4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방북의 주체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화영 지사는 당시 전 부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건 내역에서는 이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를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알게 했는지와 관련한 하나의 중간 가교 역할과 지위 거기에 좀 머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죄값이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로 우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건은 그렇습니다. 북한에 돈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득은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엔 요건이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공소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대신 북한에 내줬다는 취지인데 뭘 청탁했다는지가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멍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진술했다, 사전 보고를 했다. 법률적으로는 다소 무의미하고 흐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어떤 정치적 의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쌍방울이 받는 반대급부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그 민주당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거절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 면회를 잇따라 신청하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 아까 보신 그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라 이런 커뮤니티의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서지영 위원장님, 이런 게 저희가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A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회유했다. 그리고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이 돕겠다고 한 부분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이 돕는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인권에 대해서 유린이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당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회유하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이화영 부지사 그 배우자를 회유할 이유가 없고 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의 최측근이 몰래 가서 하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식적으로 당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그 공천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공천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저걸 위험을 무릅쓰고 왜 회유를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나한테 회유해요 해서 언론에 흘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힘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께서 10개월 동안 독방에 가둬서 정말 그 계속 고립시키고 계속 압박 강요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힘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카드 만들어서 지지자들한테 보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 때요. 정경심 교수가 그 수사받고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했죠? 민주당에서? 조국 수호대 만들어갖고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 함께 했잖아요. 조국 수호하겠다고. 저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판에 지금 여론으로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화영 피고인이 실토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오히려 검찰이 인권을 유린했다 그러고 무슨 독방에 가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이화영 부인께서 아니면 민주당의 진상조사 하시겠다는 국회의원들께서 검찰을 고소하세요. 왜 독방에 가뒀냐? 왜 압박을 가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게 끝나지. 그 청담동 술자리 경우에도 결국 수사까지 가서 그 첼리스트 여성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게 잠잠해지지. 이거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근데 독방에 가둔 걸 굉장히 어떤 강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독방이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 이제 혼거방이 있고 독방이 있습니다. 홍거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범죄를 있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가 한 방에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이 지위가 있거나 이런 어떤 중대한 사건 같은 분들은 다 독방에 계십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독방에 생활해서 이게 독방이 무슨 강압을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일반 잡범들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또 어떤 면에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방 가둬놓고 무슨 근데 이거는 독방 가둬놓은 게 어떤 벌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8명이 사는 데서 같이 살아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밖에다가 퍼뜨릴 텐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방에 있다는 걸 뭔가 강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게 그래서 네, 반론 있으신가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욕할 때, 비난할 때 가장 큰 게 확인해 보셨냐 하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실이라는 뉴스인지 배우자 입장에서는 오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접견에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유리 실제 있었는지. 그럼 있으면 검찰 고소 고발하겠죠. 그러나 네. 그 과정 생략 없이 배우자 말만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검찰 고소 고발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배우자가 고소하면 되잖아요. 배우자가 고소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예. 배우자는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 예. 확인하고 그러면 배우자가 고소하는 것도 있고 민주당이 확인해서 고소 고발하면 검찰이 더 불리할 수가 있겠죠.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정치인인 민주당이요. 그거를 갖다 진상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자꾸 고소 고발을 붕괴시켜요? 하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소 고발은 그 배우자가 고소 고발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 독방 다 알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냐 독방에서 있다가 본인이 난 독방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피고인의 뜻에 따라서 홍거방에다가 넣어줘요. 근데 그거를 마치 독방에 있는 게 무슨 잡아다 가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가짜 뉴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의원이 이전 부지사 자택에 있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회유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전 부지사 측을 만난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 의원이 며칠 동안 얘기를 없다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나 아니다라고 펄쩍 뛸 것 같은데 묵묵부답이라서 의혹이 좀 가중되는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 김영진 의원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현역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이고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젓하게 국회의원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정부 여당과 검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부당거래에 의해서 그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부인과 접촉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라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께서 당에게 탄원서를 냈던 것을 가지고 당 인권위와 법률위원회가 대응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 측을 만난 A 의원이 누군지 그 A 의원이 누군지 김영진 의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겠죠. 누군지 저희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 지금 말고 뉴스9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우선 저희가 정치대에서 조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의원과 만났다고 하는 이전 부지사 측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사와 저희가 나눈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CG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 A 의원이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A 의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서 용인에서 둘이서 만났다. 그리고 A 의원이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당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지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당에서 그리고 일강에서 회유설을 주장하는데 이 회유설에 대한 입장은 뭐냐 하니까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은 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A 의원이 누군지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9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 측과 만난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누군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이분이 만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를 보고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대변인님. 왜 지금 만났냐는 겁니다.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움직였는데 그 결과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그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성태 회장이 여러 진술을 토해내고 여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았음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움직였다는 건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측근들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했다는 건 조직적인 증거인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사법농단에서 명명백백히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윤미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만 당이 조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이전 부지사 부인의 대응을 돕고 또 이전 부지사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이 합당한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뭐 불필요한 오해를 좀 초래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재판 과정 중에 수사를 받는 사람과의 나눈 대화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확대해서 마치 대단히 부적절한 것처럼 보도되고 인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김용 씨를 만나서 그 정성호 의원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알던 지인 관계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기소돼가지고 그것도 구속수감이 된 상태에서 이 정도 말도 못하는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당 소속의 정치인이 뭔가 구속수감이 됐을 때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서가 붙잖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돕겠다.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경기도지사 이 체제에서 본인이 부지사, 평화부지사를 역임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신이 뭘 하든 당에선 당신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 도의입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한 문구를 갖고 마치 대단히 부적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확인되지 않고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처럼 실명을 언급할 땐 상당히 주의를 해야죠. 이건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런 게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 말고 일단 제쳐두고 일단 이화영 측을 이재명 대표 측이 가서 만났다. 그 만남 자체가 조금 법률적인 어떤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만났다는 건 법률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만나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만약에 겁박성으로 회유를 했다. 이러면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 수위의 언급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어떤 언급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들 뭐 도망갈 우려가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실상 이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 사유가 보면 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 뭐 도주리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장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이 행태가 보면 이 사건은요,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사건이에요. 당대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이 나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당대표일 뿐인데 경기도지사 때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이 총체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점이 뭐냐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판사 입장에 보면 어떡할까요? 결국은 이 사안 자체의 진술을 뭔가 막기 위해서 당의 힘을 동원해서, 왜냐? 당대표는 공천권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4명이 가서 농성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이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분, 뭔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움직여서 했다라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뭐냐면 지금 입장문을 내고 가서 농성을 하고 특별 면회를 하고 뭐 이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본인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 자체는 자충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린 이런 논쟁 자체가 이제 곧 오게 될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불체포 특권을 어차피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에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사법부에 호소하는데 검찰은 회유다. 그리고 증거 조작, 증거 인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만 회유가 아니고 인권 계속 강조합니다. 배우자 부인이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확인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사실은 이게 여론 재판이 아니고 이제는 사법부에 지금 호소하는 거라서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8월이든 9월이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어떻게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논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이재명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만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다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만났을까요? 두 번 만났을지 세 번 만났을지 그건 수사해 봐야 아는 거죠. 근데 일단 만났다는 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다음 만나서 뭘 했겠어요? 그냥 뭐 밥만 먹었을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만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밝혀야 돼요. 그 배우자의 탄원서에 과연 이 만남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이화영 피고인이 옥중 편지를 써서 국민들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옥중 편지를 쓰게 된 경위에 이 만남이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이 두 가지만 밝혀지면 이거는 증거인멸, 딱 떨어지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백현동 사건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의 발언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죠. 저에게 주어진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겠다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혁신위가 제안한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 물론 정당한이라는 조건은 달았지만 여기에서 의원들이 뭐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논지입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곰곰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특권을 포기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 기명으로 했을 때 누가 투표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표, 찬성표 던진 사람 좌표 찍어서 개딸들이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다면 오히려 한 발 더 나갔어야 되겠죠. 헌법을 개정해서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명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특권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이란 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결단한다, 뭐 이런 차원을 훨씬 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마 그걸 의도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회기 중에 하면은 무기명으로 의원들이 이걸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이 또 부결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곤혹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혁신위에서 이거를 기명투표를 하자. 이게 또 입법사항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개정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이 같이 이 연동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말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전파적이고 이건 신랑과 비난의 어떤 자세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이게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하고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충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게이트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원희룡 장관을 물었는데 위원님을 뭐 어떻게 한다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됩니까? 그럼 저로 예를 들게요. 우리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압력을 주었다는 어떤 근거도 나온 바가 없는 상황이면 그게 게이트입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을 드는 겁니까? 자, 국민의 편을 드세요. 국민의 편을. 위원님,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느낌으로 말한다고요? 위원님, 그럼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느낌으로 있습니까?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기나 했어요? 아니 제가 모를 거라 그러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보도가 나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 제기된 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제가 알아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의혹이 제기된 게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 노선 변경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천에 사시는데요.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으로 지하철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수사해야 되나요? 자, 둘째, 이해찬 전 대표가 세종시에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 나왔어요. 거기에 IC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자, 이거 수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려면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어.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 집 옆으로 간다고 다 수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검찰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경찰이 몇 명이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거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서라는 게 단지 내 집 앞으로 지나가서 그럼 김수현 정책실장 수사해야죠.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 수사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건도 보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게이트다, 뭐 당군 일의 최대 게이트다 이야기를 했는데 최대 게이트 단 하나의 증거라도 내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못 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앞뒤가 맞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청구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9대0으로 기각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헌재 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해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기대하고 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대0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9대0으로 결정난 사안이다. 민주당이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탄핵 심판 청구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보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말이 제일 많습니다.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비판했을 때는 10월 29일로 되돌아가서 그 이태원 참사가 있은 바로 다음 날 사고 수습하는 중간에 민주당이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10월 29일이고요. 2달 지나서 사고 수습 후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법적 책임은 또 다르지 않냐고 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책임의 치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180몇 명으로 해서 해임 건의안을 합니다. 왜냐? 법적 책임을 떠나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59분이 거리를 걷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자. 이것이 여당의 책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컨트롤 타워하는 이상민 장관에게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드렸더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국정조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말씀드렸잖아요. 10월 29일 날 이태원 때 헬로윈 축제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분 늦게 들어와도 그 당시에는 골든타임 다 지났고 그러니까 할 게 없고 그리고 중대본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건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저는 회피성 발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어떤 인용과 뭐 부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민 찔러본 건 장관의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이 되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요.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기각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이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립니다.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회 악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부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거 묻지마 탄핵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라 이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탄핵 당할 만큼의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도 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쁩니다. 167일간의 행안부 장관이 없는 국정 공백을 일부러 초래한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거고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대승을 거두고 이게 독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처리할 수 있다.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여기에 취해서 이런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원희룡 장관 지금 민주당이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죠. 예. 조금 있으면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뭐겠습니까? 또 탄핵안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돌고 도는 이 끝없는 정치 공세 이거는 결국 총선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반론 네,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서울 한복판에서 160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사망했습니다.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세력이라면 헌재가 기각을 했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겸허히 수용하되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유족이랑 법정 다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각 판결 나오자 유족분들 졸도했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해임 건의안 처리했었죠.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책임졌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도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은데 책임지기 위해서 못 던진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4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에 연연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헌재의 태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 중과실, 거의 고의에 가까운 해태가 있어야지만 탄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보존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라면 같이 협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에 이른바 이 검수완박법을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이걸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때도요. 탄핵이 뭐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글쎄 뭐 계속 탄핵을 장관부터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장관 말처럼 탄핵이란 말이 좀 너무 쉽게 나오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동관 지금 특보를 방통위원장 통과시키면 바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탄핵 제도가 왜 있습니까? 법과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각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근데 탄핵을 할 경우에 일단 직무가 정지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또 법률적인 또 심판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단지 요구만 한 게 아닙니다. 아예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일단 소추함으로 인해서 167일 동안 직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단순히 본인들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탄핵이라는 조치를 취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것이고 9대 0이지 않습니까? 왜 9대 0이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다 압니다. 이거 자체가 탄핵될 만한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거.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경찰서장,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다 형사처벌 받고 있습니다.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요? 예. 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꾸 특별법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사고, 이 헬로윈 참사 이후에 약 4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수해 이후에 수해 관련된 한 12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단 한 건도 국회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특별법만 통과시키자? 특별법 통과시켜서 사람 구성해서 하면 우리가 안전해집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저는 오히려 탄핵돼야 될 것은 오히려 국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예. 본인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본인들은 법안 통과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왜 이상민 장관에게 자꾸 탄핵 이야기하고 하죠? 본인들 일이나 정말 열심히 하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어야 될 법안 통과 40여 건, 지금 이 재난 관련 12건, 1년 내내 지나가도 한 건도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아놓고 이제 장관한테 탄핵을 책임진다? 본인들이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1,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지금 계속 그 만지작거리고 또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쓴 거는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만 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민주당의 의도는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을 혼란시켜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가하는 그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지금 이 탄핵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다 말씀하셨지만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분들 민주당도 저는 그거 생각 안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라고 자꾸 말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양심을 회복하래요. 그다음에 후한 무치래요. 그다음에 뭐 뻔뻔하다 이런 단어를 막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하는 얘기로 자꾸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네, 계속 저는 주장하는 게 참사를 정쟁의 이유가 없다 활용할,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 특히 용산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지지율이 지금 낮게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때문에 자꾸 이 참사를 이용했다고 하는 것보다 159분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 걷다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뭐냐? 그럼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원인이 왜 그런 것이냐?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좀 책임져자. 왜? 거기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사를 자꾸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요.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때 언급했던 돈봉투 소리가 잡음뿐이었더라 이러면서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 실태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 봉투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악질적인 증거 조작인데요. 들어봤는데 네.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을 했더라고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거를 돈 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내 재판 관계 과정에서 예. 분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봉투 소리가 그냥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칙칙 소리밖에 없는 거죠. 아. 자, 노 의원이 돈봉투 소리는 검찰이 잡음을 입맛대로 가공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검찰이 좀 증거를 위조했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민주당이 회유할 리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기 예. 때문에 이 주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리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다툼을 공소 유지하는 과정 중에 검찰은 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소리를 넣고 돈봉투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검찰,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걸 선회한다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잡음이 들어간 건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몰래 녹음을 하고 대화의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이제 피고인이잖아요. 그럼 증거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녹취도 보고 했더니 이 소리가 돈봉투 소리라고 어떻게 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겠다.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발언한 게 아니고요,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검찰 수사팀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더 추가해서 지금 본인이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 법정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은요. 오늘 법사위에서 또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되는 20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표결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돈봉투에 대해서 뭐 증거가 확실하고 이렇다면 좋은데 뭐 부스럭거린다든지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 수사나 어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좀 이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국회가 절제와 품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저는 가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서 절제와 품격을 요구를 해야죠. 그게 합당한 대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부결해놔놓고 국회의원들한테 절제와 품격을 요구하죠? 어떤 품격입니까? 돈 받아도 되는 품격인가요? 본인들 돈 받아서 해놓은 걸 다 이 체포동의안 해서 부결시켜놔놓고 그 품격을 요구한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장관 이렇게 묻는 것에만 답변하면 되는데 불리하거나 뭐 있으면 뭐 민주당은요. 그럼 왜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태도 자체는 뭐 안 고쳐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좀 태도에 대해서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수해 속에서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